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라는 책입니다. 처음 제목을 보고선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키우라는 소리구나 라는 뻔하디 뻔한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물론 책 내용 중에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일부분일 뿐이고 오히려 저자의 삶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저자는 운동을 굉장히 못합니다. 그렇지만 10년 넘게 한 가지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노력했고 또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 사실 타고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현타가 오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저자를 보니 결국엔 사람들이 자신을 외향적인 사람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보고 저도 다시금 힘을 얻었고 저처럼 다른 성격을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하면서 늘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껴야만 무언가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시합을 시작하자마자 지는 검도를 10년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자신이 인지하기에 계속할 수 있었겠지만 저였더라면 10년 넘게 해도 이 정도면 그만두자라고 생각할 법한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오는 저자의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로 마인드 차이일 것 같은데요. 자기계발서를 계속해서 몇 권을 낭독해드렸어요. 이런 책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반면 오늘 낭독해드린 책은 실제로 성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 적혀 있기에 좀 더 마음에 와닿는 책인 것 같습니다. 포기하는 게 무섭지 못하는 게 무섭지 않다는 남다른 마인드를 가진 정김경숙 님이 지은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체력도 열정도 키우는 겁니다. 챕터 1. 지긋지긋한 50년 물공포증과의 사투.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곳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변. 저마다 자신감 넘치는 수영복 차림으로 해안을 거닌다. 바닷물을 가르며 능숙하게 보드를 휘감는 서퍼들도 눈에 띈다. 그야말로 꿈에 나올 듯이 아름다운 풍광 속에 유독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허리춤도 채 차오르지 않는 얕은 바다에서 행여나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구명조끼 버클을 단단하게 동여맨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 바로 나였다. 2021년 여름 나는 하와이에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구글러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하며 회사가 아닌 집에 머물고 있었다. 나는 원격 근무 기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떠나 시애틀, 뉴욕 등 미국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한 달 살기 체험을 하던 참이었다. 바다 수영,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하와이 하면 떠오르는 수중 액티비티들. 하지만 내가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산 것은 멋진 수영복이 아니라 구명조끼였다. 50년간 나를 괴롭히던 아쿠아포비아, 즉 물공포증 때문이었다. 어렸을 적 개울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후 생긴 물공포증이 지금까지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물에 빠져본 사람은 안다. 아주 짧은 찰나에도 호흡을 할 수 없고 몸을 가눌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압도적인 공포로 다가오는지를. 눈앞이 하얘지고 가슴이 콱 막힌다. 평생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살았으니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던 나인데도 물속에만 들어가면 그 말을 한 과거의 내가 원망스러울 정도다. 수영을 배우려고 5번 정도 시도했는데 매번 실패하고 낙오하기 일쑤였다. 지구의 4분의 3은 물이라는데 세상에 하고 많은 공포증 가운데 왜 하필이면 물인가. 구글 캠퍼스에서 수영을 시작하다. 그러던 내가 미국에 온 지 2년째 되던 해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바로 구글 캠퍼스 수영장에서. 구글 캠퍼스는 수영장뿐 아니라 헬스장과 같은 각종 운동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 여러 운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GX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구글에선 한국 오피스든 미국 오피스든 신기하게도 배 나온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수영 개인 레슨은 1회에 $45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나는 이 기회를 노렸다. 일주일에 3번 수영 레슨이 시작되었다. 수영 레슨을 시작하기 전 나는 수영 코치에게 신신당부했다.
선생님, 제 목표는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물 공포증을 없애는 거예요. 수영 코치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2달 가까이 나와 물놀이를 해주었다. 물속에 돌멩이를 던져두고 건져오게 하기도 하고 수면에서 뒤집기를 해보라고도 시켰다. 물 밖에서 점프해서 뛰어들고 수영장 바닥에 엉덩이 닿기 같은 놀이도 했다. 옆 레인에서는 사람들이 멋지게 물살을 가르며 열심히 랩 수영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어린애 마냥 첨벙첨벙 물놀이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마저도 처음에는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심정이었지만 공포를 꾹 참으며 2달간 물놀이를 이어나갔다. 놀랍게도 이 우스꽝스러운 물놀이 덕분에 나는 조금씩 물 공포증에서 놓여났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서서히 덜어내면서 물속에서 호흡하는 법도 차차 익혔다. 그렇게 조금씩 남들보다 아주 느린 속도로 나는 수영의 세계로 젖어들었다. 드디어 50년 만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인생에는 나의 수영과 비슷한 경험들이 너무나 자주 벌어진다. 무언가 너무나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상황이 뒤따르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험들 말이다.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도전을 미뤄두고 더 나은 연봉이나 조건, 육아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기도 한다. 그렇게 시간이 없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혹은 타고난 재능이나 용기가 없어서 가슴 한구석에 늘 묵혀두는 것들이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은 더 많아진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닌 것 같다. 딴청을 피우고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어둔다고 해서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얻지 못하는 것들이 점점 더 절실해진다. 지난 50년 동안 인라인 스케이트에 마라톤에 등산에 스노보드에 검도까지 수많은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수영이었다. 그토록 애써 부정하고 꾹꾹 봉인해 왔는데도 수영 정말 해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은 사라지질 않고 오히려 수영 진짜 정말 배우고 싶다. 아니 수영은 못해도 물 공포증이라도 없애고 싶다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커져갔다. 그리고 내 도전을 가로막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로 이어졌다. 그래, 죽는 게 무서워서 물속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다면 그냥 물속에서 오늘 죽자는 마음으로 물에 들어가자. 그러면 무서울 게 없을 테니까. 물론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무리하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하지만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의도치 않게 내 마음과 에너지는 거기서 끝난다. 그까지 수영, 뭘 그렇게까지 해 하는 순간 나는 그냥 맥주병으로 남고 직장 생활에서 뭘 그렇게까지 해 하는 순간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남는다. 동시에 내가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빠르게 손절하면 그만이니 더 이상 관심과 애정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일이든 공부든 하다못해 수영이든 기꺼이 뛰어들어 문제의 본질과 맞설 때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닥뜨리게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따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해보면 더 해보고 싶은 욕심과 에너지가 조금씩 솟아난다. 그게 바로 내가 못하는 것,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조금씩 놓여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걸 될 때까지 며칠이고 몇 년이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꾸준히 한다면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해낸 사람이 된다. 늦더라도 일단 부딪혀보는 힘. 생각해보면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늘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지향했다. 처음에는 내 소심한 성격을 좀 더 외향적으로 바꿔보고 싶어서 남들보다 늦어지는 승진이 속상하고 좀 더 일에 자신감을 붙이고 싶어서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을 다녔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과 인정을 얻기 위해 시도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나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바뀌어갔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보다는 조금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라는 태도로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게 된 것이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기보다는 늦더라도 일단 부딪혀보는 자세야말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한 저력이고 경쟁력이었다. 그건 삶의 순간마다 내가 내린 결정과 선택들의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인생은 새로운 즐거움과 더 큰 기회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한 전성기가 끊임없이 거듭되는 마법을 내게 보여주곤 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이어가면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장면들을 허락하기 시작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뀌고 나를 괴롭히던 최악의 실수나 가슴 아픈 기억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면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나를 자극하는 계기로 바뀐다. 물론 무언가를 끝까지 시간의 힘을 믿으며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경험이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나를 지치지 않게 하고 성숙하게 삶을 이끄는 무한한 에너지가 되어준다. 그래서 결국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한가? 나는 수영에 푹 빠졌다. 그렇게 물과 급속도로 친해져서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랩 수영을 할 때면 즐겁고 나 자신이 대견해서 물속에서 절로 흥얼거리게 된다.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이 공포스러웠던 액체가 이제는 내 몸을 휘감고 지나가는 비단결처럼 나를 응원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요즘은 자명으로 10m 이상 가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데 물에 빠져 죽을까봐 무서워했던 내가 지금은 몸이 자꾸 물에 뜨는 것을 불평할 줄이야. 올 여름은 라이프가드 자격증에 도전할 생각이다. 어떤가? 놀랍지 않은가? 챕터 2 본 어게인 정반대의 내가 되다. 새해 아침이면 의뢰하는 결심들이 있다. 올해는 술을 끊어야지. 살을 5kg 빼서 리즈 시절의 나로 돌아가야지. 일주일에 한 권은 책을 읽어야지 하는 결심들. 25년 전 새해 아침 나는 인생에서 가장 대담하고 운명적인 결심을 내렸다. 내 인생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의미 있는 결심. 아니 결단이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인생의 최대 변곡점의 순간이 그렇게 시작됐다. 나는 오늘부터 내가 좋아하는 나가 될 거야. 뛰어난 재능 없이 성실하기만 하다는 콤플렉스. 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트리플 A형보다도 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모두 공부는 곧잘 했지만 친구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했고 반장은커녕 줄반장도 못해본 아이였다. 고등학교 2학년 신학기 소풍날 엄마가 정성 들여 싸주신 김밥을 안고 용인 민속촌으로 떠났다. 나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다들 끼리끼리 모여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는데 그중 어느 무리에도 선뜻 나랑 같이 밥 먹자 하고 끼어들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점심을 먹지 못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 엄마, 반에서 1등이면 뭐해? 소풍 때 밥 같이 먹을 친구 하나가 없는데. 극도로 소심한 내 성격은 반 1등을 하든 전교 1등을 하든 고쳐질 리가 없었다.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지만 소위 괜찮은 학교의 라벨도 내 자존감을 높여주지 못했다. 나는 성실함이 콤플렉스였다. 그런 아이 있지 않는가? 걔 어때? 하면 뭐 착실해 라고 그렇게 설명되는 사람. 세상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가진 재능이라고는 성실함. 그것 하나뿐인 것 같았다. 스스로를 볼품없게 바라보는 태도는 나를 점점 더 극단으로 몰고 갔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면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을 때도 많았다. 그런데 왜 이리 대학에는 토론할 일이 많은지. 한 번은 독서 토론을 주관했던 한 선배가 2-3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던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경숙이는 우리 독서 모임이 의미가 없나 보네. 그게 아닌데. 나는 말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생각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둘 다인가? 맞든 틀리든 자신감이 없나? 독서가 부족했던 걸까? 그런 생각을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바닥에 푹 꺼져 들어가는 듯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나를 점점 더 작게 구기고 접으며 낮추는 게 습관이 되어가는 동안 자의식만 비대해지고 있었다. 그런 태도로 28년을 살았다. 캠퍼스 커플이었던 남자친구가 직장 생활을 할 수는 있겠어? 라고 걱정할 정도였으니까. 대학을 마치고 의류회사에서 1년 동안 짧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다. 하지만 내 소심함과 수줍음은 미국에서 언어 장벽을 만나 더욱 악화되었다. 한국말로도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안 되는 영어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리 만무했다. 그러다 29이 되던 해 나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나는 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스스로의 모습을 싫어하고만 있나? 나는 과연 이대로 타고난 내 성격을 탓하면서 30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평생을 살고 싶은 것인가? 사람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다른 사람 시선은 중요하지 않고 진정한 내 모습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이 진정한 내가 아닐 거라는 의심은 하지 못한다. 나는 이보다 좀 더 나아가고 싶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여전히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싫어하는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인생의 3분의 1을 내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았어. 평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 답은 간단했다. 아니, 안 돼. 절대. 나로부터의 탈주, 본 어게인 프로젝트. 그렇다면 스스로 무지하게 싫어하는 그 나, 그것을 바꾸자. 그렇게 싫은 모습으로 근 30년을 살았으니 나머지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살아보자.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지만 안 되면 다시 태어나면 되겠지. 그래, 다시 태어나자. 몇 날 며칠을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일명 본 어게인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나를 다 버리자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확장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가 되고 싶은 캐릭터인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었다.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던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에 차근차근 답하며 본질적인 변화의 방향을 설정해보기 시작했다. 나의 답은 이랬다. 나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고 싶다. 환한 인사로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하고 친구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일상으로 즐기면서 나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사람. 내가 30년 동안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던 그런 사람 말이다. 그 다음 선택은 바로 새로운 환경으로 나 자신을 옮겨놓는 일이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쉽게 위축되는 성격이니 흔들리지 않고 새 출발을 하려면 이전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이 필요했다. 30년을 말도 숫기도 없이 살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휘젓고 다녀도 너 오늘 좀 이상하다 혹은 너 미쳤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아주 새로운 곳. 이 말은 곧 당시 유학생활을 함께하고 있던 남편과의 일시적 별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떨어져 있으면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원천봉쇄할 수 있겠지. 나는 남편과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가장 빨리 MBA 과정을 마칠 수 있는 학교를 고르고 골라 네브래스카 대학교 링컨을 선택했다. 기숙사 생활도 할 수 있고 성적이 좋으면 학점을 추가로 들으면서 1년 만에 5학기로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으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유학생에게도 딱이었다. 처음 이사했을 때 나는 일종의 절대적인 자유를 느꼈다. 마치 여행길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평소답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나도 모르게 과감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 나의 정체성이나 타고난 성격 같은 것을 떨쳐버릴 계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라는 족쇄를 끊고 내가 그어놓은 선과 제약을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계기. 새로운 환경 앞에서 불안한 마음보다는 원하는 대로 변화한 내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고 벅차올랐다.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한 체크리스트. 물론 30년간 고착된 나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었다. 삶의 매 순간 하루하루의 일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 마당에 타고난 나를 확 바꾸는 데는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듯 결심과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내는 건 실행뿐이다. 나는 내가 설정한 방향성에 따라 실현 가능하면서도 간단한 다음의 수칙을 세웠다. 첫째, 2인 1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사귀기. 둘째, 모든 수업 시간에 손들고 발표 혹은 질문하기. 셋째, 팀 프로젝트에서 발표 맡아서 하기. 그리고 넷째, 매일 운동하기. 이 네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지킨다.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였다. 간단하지만 내가 처한 환경에서 매일 도전해볼 만하고 정작 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나는 바로 기숙사 방문을 열고 나가 다른 방문을 바쁘게 두드리고 다니면서 동료 학생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점심, 저녁을 같이 먹을 친구, 그리고 조깅 친구가 생겼다. 과거의 그 얼굴 붉은 아이가 머리를 내밀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수줍어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다른 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 오로지 부지런함 뿐이었다. 내가 만든 체크리스트에 따라 기숙사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시작하려면 하다못해 질문거리라도 미리 만들어 놔야 한다. 두 번째 원칙에 따라 수업 시간에도 질문이나 발표를 하려면 철저한 예습 복습은 필수이고, 세 번째 원칙에 따라 한 학기에 5에서 6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팀 프로젝트에서
안 되는 영어로 발표를 맡아보려면 스크립트를 만들어 통째로 외워야 한다. 대부분의 영어 원어민은 다른 학생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공부했고 교수님이 연구실에 계실 때면 수시로 찾아가서 말 한마디라도 더 걸었다. 그렇게 1년을 꽉 채워 내가 정한 4가지 수칙을 매일매일 지키며 생활했다. 달리면 달릴수록 멀어지는 과거의 나. 무엇이 나를 달라지게 했을까? 흥미로운 것은 본 어게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매일매일 운동하기였다는 점이었다. 30년간 운동 한번 해보지 못한 몸이니 처음 조깅을 시작했을 때는 다리에 쥐가 나고 숨이 차올라 명치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도 느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허벅지 힘으로 지면을 박차오르고 배심으로 가쁜 숨을 버텨내고 나면 스스로 느끼는 존재감이 커지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육체의 피로나 고통과 비례한 만큼 내면의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 같았다. 체력이 차오르니 고3 때보다 잠을 적게 자며 공부하는데도 지칠 줄은 몰랐다. 어느덧 교수님은 로이스가 질문하지 않아서 수업을 못 끝내겠는데요? 라고 말할 정도로 나를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피곤하지 않았다. 온종일 사람들과 부대끼면서도 조금도 지치지 않는 내 모습에 나도 놀랄 정도였다. 그저 바지런만 떨면 나도 내 자신을 좋아하게 될 수 있구나. 나를 좋아하게 되는 일도 꾸준히 습관으로 만들면 되는 거였구나. 30살에 이런 나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것이다. 달리면 달릴수록 과거에 싫어했던 나는 점점 더 멀어졌고 내가 지나온 거리만큼 삶은 긍정을 향하고 있었다. 난 나의 지독한 성실함이 늘 창피했다. 그런데 내가 자의식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등 떠밀어준 힘이 바로 그 한결같은 꾸준함이 있었다. 눈 떠보니 새로운 세상이다. 같은 건 없다. 우리 일상은 복사용지와 같다. 복사용지의 두께는 얇지만 100장이 묶여서 다발이 되고 다발이 모여서 박스를 채우고 박스가 쌓여서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우게 된다. 그 한 장 한 장을 오늘 쌓는 것이다. 하루하루 묵묵하게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어느덧 쌓인 압도적인 실력과 그 결과물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반전은 매일의 작은 성취에서 시작된다. 무언가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특히나 자신을 바꾸는 일은 더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변화를 필사적으로 갈망하며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단순한 실천 수칙을 만들어 딱 1년만 전념해보라. 그 수칙은 쉽고 단순할수록 좋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당장은 몰라도 1년 뒤에 바뀌어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1년은 남은 인생을 달리 살게 하는 반전의 첫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뼛속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느냐고? 여전히 가슴 깊이 어느 한 구석에서는 매 순간 소심함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과 만나고 주말마다 회사 동료들과 백패킹을 즐기고 스피치 동호회에서는 운영 임원까지 맡고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해야 할 때에는 여전히 가슴이 쿵쾅댄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잘 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쌓아가는 시간들이 가져온 변화를 직접 실감했고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설가 제이슨 모튼이 이런 말을 했다. 가치 있는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 아마도 그것이 시간이 하는 역할일 것이다. 시간은 당신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믿고 계속하면 가장 좋아하는 나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챕터 3 검도 14년 비처럼 빠르게 저도 다시 또 그날은 비가 세차게 내렸다. 나는 여느 날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검도장으로 향했다. 날씨가 굳어서인지 관원들이 몇 보이지 않았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검도장 천장에서 물이 뚝뚝 새기 시작했다. 이게 웬일인가 싶은 순간 갑자기 물줄기가 굵어지고 검도장 바닥에 점점 물이 차오른다. 서둘러 연습을 마무리하고 샤워장으로 갔다. 샤워장 역시 물바다가 되어 있다. 어쩌지? 망설일 새도 없이 검도복을 입은 채로 가방을 챙기고 서둘러 지하를 빠져나왔다.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주차장에는 물이 무릎 위까지 차올라 차를 모일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차를 두고 회사가 있는 역삼역으로 걸어가기로 한다. 생각해보라. 물이 허리까지 차오른 강남역 사거리에서 짙은 남색 검도복을 입고 활보하는 여자. 사람들 시선이 느껴지고 폭넓은 검도복 바지가 물에 젖어 치렁치렁 다리에 감기지만 개의치 않고 물을 기르며 힘차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갔다.
문제는 회사에 도착해서였다. 내 차림새에 화들짝 놀라는 리셉션 직원의 시선을 뒤로하고 재빠르게 엘리베이터로 뛰어 들어간다. 제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없기를. 제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지만 내 바람과는 정반대로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아는 얼굴도 있다. 검도장에 물난리가 나서 소곤거리듯 변명했다. 어서 사무실에 당도하기만을 바라면서 올라가는 층수에 시선을 고정시킨다. 딱 3분만 버텼으면 좋겠다. 구글 안에서 로이스 하면 검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검도는 지난 14년 동안 나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운동이다. 나는 40살이 되던 해에 검도를 시작해 50살에 검도 4단을 땄다. 부끄럽지만 사범이라고도 불린다. 다들 묻는다. 다른 운동도 아니고 왜 검도를 선택했냐고. 이유는 쿨해 보여서다. 동료나 친구들이 요즘 무슨 운동하냐고 물어봤을 때 헬스장에 다녀야 혹은 달리기 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검도해요 라고 말하면 반응이 확 달라지니까. 새벽잠이 별로 없는 나는 근 10년 동안 아침마다 가장 먼저 도장에 도착해서 잠긴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한겨울이면 얼음장 같고 또 한여름이면 습기로 끈적끈적해진 도장 마룻바닥을 닦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나에게 이건 일종의 리추얼 같은 것인데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이기도 하고 배를 훈련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반 동안 관원들과 어울려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한겨울에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매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면 모든 관원은 두 손을 모으고 묵상으로 마무리를 한다. 묵상은 그날의 연습을 되새기고 들뜬 마음과 몸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다. 나는 검도하는 이 모든 순간을 사랑한다. 그런데 검도 실력은 검도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전혀 따라오지 못한다. 검도장에서의 자칭 타칭 별명은 전광석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그런 전광석화 같은 공격력을 칭찬하는 별명이라면 참 좋겠지만 아름답게도 너무 빠르게 경기에 져서 만들어진 별명이다. 구대회, 서울시 대회, 전국 대회 등 수많은 대회 나가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기다리며 보내게 된다. 다른 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서너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맘 졸이며 기다리는 시간이 무색하게 내 경기는 30초 만에 끝나버린다. 2점 딱 맞고 전광석화처럼 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오후가 되어야 끝나는 대회에서 내 시합 시간은 고작 30초. 그래서 내 목표는 대회 우승이 아니라 무조건 3분을 버틴다가 되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포기를 부른다. 1년을 해도 늘지 않을 것 같고 3년을 해도 늘 제자리인 듯한 이 느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몸이 안 따라줄 때는 내가 왜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 혹은 자신감을 잃게 하는 운동을 계속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기도 마련이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까? 검도장에 다니면서 3개월, 6개월 만에 그만두는 사람을 많이 봤다. 관장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다. 검도를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신입 회원들이 바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첫 1년을 잘 넘기는데 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임원들은 잘 버티지 못합니다. 운동을 새롭게 배울 때 갖게 되는 어설픔 혹은 실패자가 된 듯한 느낌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시간을 들여도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면 금방 그만두고 포기합니다. 아마도 나는 뭐든지 잘하고 어디서든 인정받는데 새로운 운동만큼은 못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빠른 승진으로 승승장구하던 하이 퍼포머가 운동에서는 학습 부진아가 되어버린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지는 못할 망정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기분은 생각보다 처참하다. 게다가 나보다 늦게 배우기 시작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실력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